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더니 제가 낳고 키운 아들 잃고 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제 인생은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서울 근교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는 조말순입니다. 40년 가까이 공장 밥 해먹이며 일했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외아들 하나 키워냈습니다. 그 아이, 제 아들 성준이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고 아꼈던 존재였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나고 난 뒤 성준이 얼굴만 보면서 버텼거든요. 그 아이가 커서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땐 솔직히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이제 내 아들 짝을 만났구나. 나도 이젠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 본 날, 며느리는 너무 예뻤습니다. 말투도 정중하고, 손도 고와 보이고, 무엇보다 성준이를 사랑하는 눈빛이 진심 같았거든요.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 집은 제가 일평생 아끼고 모은 돈으로 마련한 24평짜리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들어와 살면 좀 좁을 수도 있었지만 가족인데 뭐 어때 싶었죠. 처음 몇 달은 참 다정했어요. 어머니, 김치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저희 방 청소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할게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고맙던지 친정 엄마 없는 애가 이렇게 싹싹하구나 싶어 김치도 한 통씩 담아주고 속옷도 빨아줬어요. 그런데 그 애가 변하더군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걸 제가 몰랐던 거죠. 결혼 4개월쯤 됐을까요? 며느리가 점점 제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거실에 있어도 말 없이 휴대폰만 보고 아침에 인사도 안 하더군요. 하루는 제가 먼저 웃으며 인사했어요. 수진아. 오늘은 어디 나가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한숨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매번 어디 가는지 보고해야 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 그냥 안부처럼 묻고 싶었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제 자리를 흔들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주방에만 가도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고 제가 거실에 나가면 슬며시 안방 문이 닫히더군요. 하루는 식탁에 같이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찌개의 간을 조금 더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는 요즘 나트륨 섭취 줄이거든요. 그 말 듣고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는 아예 같이 밥도 안 먹더군요. 저녁이면 외식하고 들어오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식탁도 안 차려요. 그 집은 제 집인데 이제는 부엌도 식탁도 심지어 냉장고도 며느리의 허락 없인 손댈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렸어요. 며느리가 둘째 임신했을 땐 진심으로 기뻤어요. 얘야, 내가 우리 집 보배다. 얼마나 반갑고 고맙니? 그렇게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태교에 좋다는 미역국, 찹쌀죽, 과일까지 매일 준비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말없이 식탁을 바라보더니 어머니, 이런 건 그냥 쿠팡에서 주문하면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리던지 무리하지 마라. 그 말은 어쩌면 참견하지 마라는 뜻 아니었을까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제 음식엔 손도 대지 않았고 제가 말 한마디만 해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머니, 너무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하는 말로 제 존재를 부정했어요. 심지어 아들까지 며느리 편에 섰습니다. 하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성준아, 엄마가 뭐 잘못했니? 그랬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엄마, 수진이 힘들어해. 그냥 좀 내버려둬. 내버려둬.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릴 줄 몰랐어요.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쳐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며느리와의 갈등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하루에 마주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같은 집에 살아도 밥 한 번 같이 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는커녕 눈도 안 마주치고 제가 내민 반찬 접시조차 됐다는 말 한마디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임신 중이라 힘들겠지, 피곤하겠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려하고 이해해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벽 같은 태도뿐이었어요. 어느 날은 이른 아침, 부엌에서 반찬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슬리퍼 소리를 바닥에 탁탁 내며 나와선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부엌에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음식 냄새 때문에 입덧이 더 심해져요. 그 말의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김치가 떨어질 뻔했어요. 입덧이 심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내가 서 있는 공간에서조차 불편하다면 도대체 이 집에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참았어요. 임신했으니까 아이에게 나쁜 기운이 가지 않도록.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방에서 물만 마시고 넘겼고요. 그런데 저녁 무렵 아들이 돌아와 말하더군요. 엄마, 수진이가 요즘 많이 예민해. 그냥 좀 이해해줘. 이해 또 이해해. 도대체 왜 항상 이해하는 건 제 몫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왜 저 사람은 제 마음 한번 헤아려 주지 않을까요? 며느리는 다음 날도 제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엔 부엌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식사는 저희끼리 해결할게요. 어머니도 편히 쉬세요. 편히 쉬라는 말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그건 분명 나오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편히 쉬라는 말 속에 담긴 건 불리였고, 배척이었고, 무언의 퇴출이었어요. 며느리가 병원 정기검진을 다녀온 날, 저는 문 앞까지 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많이 걱정했는데, 아기는 괜찮대.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별일 없어요.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저 사람은 이미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요. 며칠 뒤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뜨개질한 아기 모자를 식탁 위에 두었는데 그걸 보고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요즘엔 이런 거 안 써요. 그 말에 손끝이 찌릿했어요. 정성을 담아 만들었던 제 마음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난 진짜 힘들어.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더 불편해질 것 같아. 아들은 한참 말을 아끼더니 대답하더군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살까? 엄마한텐 뭐라 하지 말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날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아이 눈치를 보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 다음 날 점심을 먹던 도중 며느리는 마침내
제게 직접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기도 생겼고, 집이 좁기도 하고, 생활이 너무 달라서요. 요양원 같은 데를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한참 말이 안 나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는 말. 그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집은 제가 제 손으로 마련한 집이에요. 그 집을 내치고 그 집에서 제 자리를 없애는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아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멀뚱히 밤만 뜨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아들이 나를 지켜주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상처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지금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곳은 이제 내게 상처만 주는 감옥이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나 하나만 생각해보자.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아보자. 결심은 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집을 떠난다는 건 살던 공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은 무슨 말로 또 상처를 받을까 두려웠고, 점심을 먹어도 저 식탁에 나를 위한 자리는 없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 안에 앉자 처음으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어요. 네, 이사 상담 좀 하려고요.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쯤으로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내려놓는데 갑자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정말 나가는 거구나. 머리로는 알면서도 막상 행동에 옮기니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짐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제 물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낡은 옷 몇 벌, 사진 몇 장, 손주 돌잔치 초대장 하나, 그리고 작년 겨울에 뜬 목도리 한 개. 내가 35년을 산 이 집에서 내 짐이 고작 박스 2개라는 사실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조용히 작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거실 한켠에서 며느리는 그런 저를 말없이 바라봤어요.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끝까지 왜요, 어디 가세요, 묻지 않았어요. 아들은 퇴근하고 와서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정말 나가시겠다고? 그래, 나가려고 한다. 그냥 수진이랑 조금 불편한 거면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이젠 불편해서가 아니라 너무 아파서 그래. 여기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성준아.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끝내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아팠어요. 내가 떠나는 걸 말리지 않는 그 아이의 무관심이 오히려 선명한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이삿날 아침부터 흐린 비가 내렸습니다. 이삿짐 아저씨들이 조용히 들어와 제 짐을 싣고 나갈 때 첫째 손주는 저를 붙잡고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다시 오실 거죠? 그 말에 나는 한참 말문이 막혔어요. 응, 잠깐만 다녀올게.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부엌, 거실, 화장실, 안방, 모두 내가 정리하고 청소하고 쓸고 닦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냄새보다 며느리의 향이
더 많이 밴 공간이었죠.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면서 나는 중얼거렸어요. 잘 참았다. 정말 오래 참았다. 도착한 곳은 친구 순자의 집 근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베란다 하나 없는 15평 방이었지만 그 방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아무도 눈치 줄 사람 없고 밥을 언제 해 먹든 청소를 언제 하든 모든 걸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자유에 처음 며칠은 낯설 정도였어요. 잠도 깊이 잤어요. 새벽마다 손주 우는 소리에 깼던 일도 없고 조심스레 걸음을 옮길 필요도 없었죠. 며칠 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아들은 몇 번이나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어요. 엄마, 잘 지내? 언제 한번 집에 오실래요?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부터 회복하고 싶었으니까요. 사랑도, 용서도, 회복도 모두 상처 준 사람이 먼저 말해야 한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냄비 하나, 전기 밥솥 하나, 오래된 전기장판 하나,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어요. 아무도 제게 잔소리하지 않았고, 제가 만든 음식을 누가 짜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방 안엔 늘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가 흘렀고, 아침이면 햇살이 스며드는 창문 너머로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친구 순자가 매일같이 밑반찬을 가져다 주며 말하더군요. 야, 말순아, 너 얼굴이 환해졌다. 이제야 진짜 사람 같아.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전엔 언제 웃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며느리 눈치 보며 새벽마다 조심조심 걸었던 그때, 심지어 웃는 표정조차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가득했어요.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받기 싫었어. 그냥 한 번만 보면 안 돼.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어요. 아들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울컥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여기서 어떻게 혼자 살아 불편하지 않아? 불편하지 않아. 여기선 나 숨 안 죽이고 살 수 있으니까.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미안하대. 수진이 말고 너는? 나도 정말 미안해. 그땐 왜 그게 엄마한테 상처였는지 몰랐어.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말을 꺼냈죠.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 수진이도 이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많이 달라졌어.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그때는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말해도 너는 수진이 눈치만 봤잖아. 정말 미안해. 그땐 몰랐어. 엄마가 떠날 줄은 정말 몰랐어.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어요. 성준아, 사람 마음은 물건이 아니야.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나는 지금이 좋아. 나를 존중해주는 이 공간이 너무 소중해.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니, 시간 괜찮으시면 둘째 아이 한 번만 보러 오시겠어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기에 결국 저는 조심스레 작은 인형 하나 사서 집을 찾았어요. 문을 여는 순간 손주가 눈에 보였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 안은 여전히 낯설었어요. 부엌의 위치도, 식탁의 분위기도,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며느리의 표정이 아직은 사과보다는 부담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이젠 다시 돌아가지 말자. 잠깐 손주들을 볼 순 있어도 다시 그곳에서 나를 지우며 살 순 없어. 저는 제가 떠난 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는 첫걸음이었어요. 누구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조말순이라는 사람으로 사는 삶.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을 때는 잠깐 밖에서 만나 밥을 먹거나 근처 공원을 함께 산책했죠. 이제는 저도 경계를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그런 제 태도를 느꼈는지 더 이상 같이 살자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다가오려 애쓰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한번 금이 간 유리는 다시 붙여도 언제든 또 깨질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며느리 수진이가 혼자 저를 찾아왔어요. 카페 구석에 마주 앉아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손가락만 꼼지락거리다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 집에서 어떤 기분으로 계셨는지, 왜 떠나셨는지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놀랍게도 아무런 화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담담하게 말했죠. 수진아, 미안하다는 말 하려고 온 거라면 고마워. 근데 나는 다시는 그 집에서 살 순 없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거든.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저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려면 저도 누군가를 존중할 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그 깨달음이 진짜였으면 좋겠다. 내가 떠난 이유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혼자 산다는 건 외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침엔 내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이고 낮엔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고 밤이면 나만을 위한 라디오를 들으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일상. 누가 보면 시시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동안 눈치와 불편함으로 살아왔던 제겐 이 모든 게 선물 같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누가 요양원 알아보라는 말만 안 하면 견딜 수 있었고, 허리가 아파도 내가 허락받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가끔 아들 성준이가 아이와 함께 놀러 오곤 했습니다. 예전보다 살도 빠지고 눈빛도 조금 달라졌더군요. 엄마, 나 요즘 집안일도 좀 해? 수진이랑 역할 나눠서 육아도 하고 그러다 보니 예전 엄마 생각이 더 나. 그 말을 듣고 저는 말했어요. 그래, 그걸 알게 돼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아내도 내 엄마도 서로 존중하는 법을 더 배워가렴.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어요. 누구의 시어머니로, 누구의 어머니로 불려야만 존재의 이유가 되는 삶은 이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
자, 조말순. 이제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머니라 부르기 전에 저 스스로가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가끔 혼잣말을 합니다. 말순아,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널 지켜줘야 해. 그렇게 제 삶의 마지막 챕터를 나를 위한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고 있어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참 소중합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 하루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하루는 작은 텃밭에 쪼그리고 앉자 고추 모종을 심는데 햇살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제야 숨을 쉬는구나.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시어머니로 책임을 다하는 것만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누가 뭐라 부르든,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살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마음 졸이고, 아들 걱정에 속 태우고,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믿으며 살아오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잘 버텨오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수고를 내려놓을 때도 됐어요.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아요. 조금 늦게 나를 챙기기 시작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할 수 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상처.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는 외로움.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참다가 무너진 분이 계셨다면 꼭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지 않다고, 이제는 바꾸고 싶다고,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가끔 그 집을 떠올립니다. 제가 그렇게 떠나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침묵하고 조심하고 눈치 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집 안을 채워갑니다. 이 작은 공간이 저에겐 가장 큰 자유고 이 조용한 삶이 저에겐 가장 큰 선물이 되었어요. 혹시 지금도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지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꼭 말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너무 오래 조연으로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나가도 괜찮아요. 웃으면서 말하세요. 이제는 내 차례야.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셨던 분들, 혹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